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네, 어제 증시 미국의 청금요일의 휴장 여파, 게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공백, 그리고 빅 이벤트죠. FRB 의장의 첫 기자회견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는 초반부터 좀 힘이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내일 연방공개 준비제도 이사회와 또 벤 버냉킹 의장의 발표 이후에 투자에 나서려는 관망세가 시장에는 일단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약보합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오늘장에서 0.21% 하락을 했는데요. 따라서 12,479.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기술주가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힘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0.2% 올랐습니다. 2,825.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오늘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335.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망세가 이렇게 이어진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기술적으로 연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지업체 킴벌리 클라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 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오늘장에서는 업종 중에서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샌디스크가 1.6% 오늘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오늘장에서 좀 유일하게 호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시는 게 바로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인데요. 네, 상무부가 3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했는데 지난달보다 1.1% 증가한 30만 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8만 채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전히 시장이 좀 건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27일 공개되는 FOMC와 또 벤 버냉킹 의장의 발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또 내일 벤 버냉킹 의장의 발표 이후에 향후 통화 정책과 또 투자 심리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향후 통화 정책을 좌우할 내일 연준의 빅 이벤트 그리고 기대치를 밑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을 아무래도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네. 어제 버냉킹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는. 네. 사실 그 기자회견의 내용 예상, 그다음에 연준 회의 결과의 예상 이렇게 마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출구 전략했다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지세를 이뤘습니다는. 네. 방송을 통해서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 그다음에 연준 회의 결과 관심이 높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드렸는데요. 네. 사실 주가 자체는 어제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는 역시 외국인의 그 어떤 주도 세력 이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 18포인트 올랐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아마 그 장기간 이 펀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요즘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 모 매스컴에서 디스커버리 펀드가 사실 그 1000% 이상 기록해서 저도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그 종사합니다는. 네. 특정 펀드가 1000% 이상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 투자고 시기의 초침이나 시간 초침이 없는 상태에서 왜 중장기 투자를 권유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오늘 그렇게 역시 지금 말씀대로 이번 주에는 역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미국의 연준 회의 결과가 아무래도 또 기자회견 결과가
사실 어떠한 그 재료보다도 최대 이슈가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대체로 어제 내용을 월가에서 이렇게 빗대서 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어제 그 결론을 내렸던 내용과 월가에서 예상과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물론 워낙 그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소위 그 빅 이벤트에는 빅 마우스들이 많이 판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상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미 연준 회의 결과는 크게 통화 정책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한 낮은 2%로 전망됨에 따라서 네. 사실 연준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종전의 통화 정책 방향을 이렇게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시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각도에서 소위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 앞서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네. 미국 경제의 경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는 점을 아마 시청자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출구 전략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을 옹호한다면 이런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출구 전략을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겠습니다는 사실 이번처럼 1, 4분기 성장이 잠재 수준으로 밑들고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이번 위기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금융사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방 리스크, 다시 말하면 재정 정책의 이렇게 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시장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꼽아서 네. 언제든지 미국 경제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하방 리스크를 지적한 데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그 연준 회의라든가 기자회견 이런 데서 버냉키 의장이 종전에 유지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지적들은 우리가 어떠한 지적보다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현재 미국 경제가 그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네. 사실 과거와 다른 것은 이 활동에 시장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결과가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 기업들 실적, 성장률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위에서 활동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사실상 얼마나 굳건한 위치에서 굳건한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미형상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젤리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고착된 스탠다드 형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젤리형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할 때는 미국 경제가 다시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고착돼 있고 제도가 틀이 거쳐 있고 이런 스탠다드 형태에서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제 성과를 지금까지 나타낸다면 출구 전략 추진해야죠. 네. 그러나 지금은 금리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주체의 제도 틀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탠다드 형태로 고착되어 있는 이러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이 좋고 그다음에 물가가 좀 경우에 따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 경제 본질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일부에서 그 성급하게 매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는 미국 경제 젤리형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좀 충격을 주면 젤리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교적 신중하게 특히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경우에 따른 하드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갖추는 쪽으로 우리가 유럽의 중앙은행의 트레세 이렇게 총재가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그 버냉키 회장의 첫 기자회견에 앞서서 많이 코멘트를 구했다 하는데요. 네. 바로 트레세의 모습이 아마 버냉키 입장대로 예봉을 피해가는 식으로 이것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에 그 버냉키 회장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서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이든가 연준 회의 결과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 미기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량이 축소되는 가운데 주가에 있어서는 오늘은 주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수자체에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빅이벤트에 대한 예상치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부사장님과는 더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요, 국제 유가 상승세와 더불어서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 또 억제에 대한 강화책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그 외에 다른 증시의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시장 중국 증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된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 1.5% 내렸습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시면요. 2,964.9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세장으로 개장한 후에 장중에 매도세가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그런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업종들 사이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2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확대가 좀 더 커질 것이다 나오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 여전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 약세를 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기계 업종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지수 약세를 주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확대하자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주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와 또 은행주는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홍콩은요, 어제장 이스터 먼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입니다.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0.09% 하락을 했습니다. 19,584.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인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릴라이언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수 약세를 주도한 모습이고요. 다만 대형주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낙폭을 키우는 데는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RTS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8% 내리면서 2030.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세장으로 출발한 한 후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관련 주가가 하락하며 지수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즈프롬, 우랄칼리와 같은 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 내린 66,972.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영향으로 증시는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살펴보면요. 건설과 유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와 같은 이런 에너지주도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 질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과 중국이 재정적, 수출이나 소비 부분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 차이메리카, 그리고 중국이 새 시장을 제패하면서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팍스 아메리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네. 네, 요즘에 글로벌 위기 발생한 지 3년 지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현수 김님께서도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금융위기 끝난 건 아닌지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기 끝난 걸까요? 미국의 그 버닝키 기장이 네. 기자회견도 있고 네. 출구 전략 얘기 나오니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은 지 3년 대를 됐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위기 이론에서 보면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극복돼 있을까? 주가가 뭐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해서
금리가 끝난 것일까 하는 이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는 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배우기에는 또 월가에서 활동할 때 이렇게 하면 위기 극복의 3단계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위기는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단계, liquidity crisis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나 틀 문제에서 위기가 봉착하는 문제, 시스템 크라이시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 금융 섹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실물에 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리얼 섹터 크라이시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이러한 그 3단계 위기 극복 이론을 보면은 사실 지금 상태에는 10분응선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본다면 한 7에서 8분응선, 8분응선 정도까지는 극복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현숙이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위기는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다. 앞으로도 2에서 3분응선 정도는 더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정도까지 극복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위기 극복이 상당히 빠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 서울 하얏트에서 국제금융 컨퍼런스 할 때 위기 때 그 2008년에 노벨 경제학을 타신 폴 크루만 교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한 적이 기억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폴 크루만 교수도 금융위기가 2015년까지 넘어갈 것이다 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는 네. 사실 지금 아마 시청자분께서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웃고 이렇게 계시죠? 투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이 정도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위기 극복이 빠르다 하는 이런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상보다 빨린 위기 극복의 속에 원래 그 큰 위기 다음에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거든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 중에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입장도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더라도 큰 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변화 속에 세계경제 질서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위기 극복, 8분응선 극복하기까지 어떤 사람이 승자냐 하면 대체로 보면 위기 때 위기를 생각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위기를 기회로 해서 긍정적 사고를 갖추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승자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은 네. 제가 굳이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시청자분이 지금의 투자 성과를 보면 잘 아시지 않겠나. 비관론을 믿고 지금까지 펀드를 판매하고 주식을 처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890에서 2200 넘는 이 커다란 일생에 대해 기회를 잘 놓치신 거고요. 위기를 기회로 해서 펀드도 그대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떨어질수록 사고 그리고 적립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 더 넣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단히 성과를 거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러한 그 성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네. 많은 부분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대목이 이번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증시 투자 참 이 부분은 어렵지만 즐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 중심에 가장 미국과 중국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계해서 어떤 변화들 있었는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리 이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뭐 이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심의 체제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서 평화를 가져줬다 하는 이 체제를 막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질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중심의 유니폴리 시스템, 단극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규범을 만드는 게 어떤 쪽으로 주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인바 국제적으로 최고의 결성인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만들 때도 네. 국제 규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법령이라도 조례가 있고 일반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으면 자 똑같은 사항을 규제할 때 어떤 쪽이냐 하면 최고법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구성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만드는 단위가 보통 세계 최고 경제 단위라 하는데요. 위기 이전에는 세계 경제 최고 단위가 미국이나 G7과 서방 선진 7개국이 이렇게 주도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어서 사실 그 차이마리카라든가 그다음에 팍스 스리카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최고 단위를 만드는 주체도 네. 과거에는 그 G7에서 지금은 협의체 성격이라 해서 구성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G20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의장국으로서 G20을 성공적으로 회담을 치러서 여기 미래세 미디어 홈페이지에 보면 G20과 관련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아마 지난번에 이벤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는 그러한 G20이
지금은 세계 경제 최고 다리를 만드는 이러한 그 단위로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커다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차이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두 가지 용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또한 귀 따갑게 들으실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차이메리카 시대는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네. 닐 퍼거슨 하버드 교수가 이것을 얘기해서 상당히 유행한 용어인데요. 네. 사실 차이메이커라는 것은 차이나의 새로운 중심국인 차이나의 차이와 기존의 중심국인 아메리카의 메리카를 합친 용어다. 그래서 차이메리카. 네, 그리고 그렇군요. 항상 그렇습니다. 새롭게 뜨는 것을 먼저 우대하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새롭게 뜨는 것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유 앵커랑 지금 막 태어난 앵커랑 막 태어난 아기랑 이렇게 보면 누가 더 귀엽습니까? 누가 관심이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죠. 네, 본인은 선호를 할지 모르대도 아무래도 아기 이런 자라난 세대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세계경제 질서에도 이렇게 똑같은 각도의 위상이 있을 때는 새롭게 부각되는 차이나의 차이를 먼저 넣고 기존의 그 중심국인 아메리카를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메이커라는 용어가 여기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차이메이커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소위 그 트윈포라 시스템 쌍극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G2 하는 것도 그룹 투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회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 시각이 나와서 미국이 다시 한번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의 중국 중심으로 차이메리카 시대에서 팍스 시니카 시대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런 질서 변화가 오기까지는 10년 이상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2010년대 향후 10년간은 차이메리카 시대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각국들의 위상에 따라서 팍스 시니카가 될지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될지 지금 주요 예측 기관들은 2020년 이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중치 평가를 더 높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뭐 팍스 시니까 라틴어로 중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차이메리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국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위상을 따질 때는 여러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위상 지표, 질서 관련된 위상 지표는 대체로 보면 외환보이고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진짜 가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큼이냐 이걸 먼저 따지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국가도 캐시플로에 해당되는 외환보유를 가장 먼저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추세에서는 수입 규모보다는 수출 규모 가지고 위상을 따집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위상 지표가 GDP 규모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지표를 볼 때 일단 외환보유고 굳이 시청자분한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외환보유가 3조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외환보유가 47%. 이게 중국의 지금 외환보유고입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외환보유가 있다 보니까 차이나머니가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한국판 그린스펀스 걷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적해봤죠. 네, 짚었었죠. 그만큼 이 차이나머니의 위력이 아주 인접국으로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근저에는 외환보유고가 막대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수출 규모도 2009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출 규모로 해서 거의 1위 자리를 독차지했던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1위 자리를 이렇게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 이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GDP 규모를 자랑했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은 세계 3대 위상 지표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 1위, 수출 1위, GDP 2위. 다만 미국에서 제치고. 그러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두 가지 지표가 중국 1위, 미국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외형상 3대 지표를 볼 때는 오히려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다. 이게 지금의 중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국 위상 많이 높아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제금융 이론을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아시면 네. 이 분야를 이렇게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 서프라임 당했을 때 보통 자금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이제 국제 전문 용어로 마진컬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마진컬이 발생하면 금융기구에서 자본을 회수하는 딜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여건이 좋은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자본을 회수하거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네. 왜냐하면
유 앵커께서 만약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네. 보유 자산을 적게 처분한 상태에서 이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기가 발생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사실상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 100억 달러를 마련할 때 굉장히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100억 달러를 마련할 때 중국 같은 국가에서 이렇게 회수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유 자산을 적게 처분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마진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현상을 중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이런 현상 때문에 2008년 중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 거치고 나서 중국 경제가 경기 회복될 때는 자 성장세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장인데요. 네, 그렇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빨리 가다 보니까 자 지금처럼 글로벌 추세에서 보면 이런 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중국에 몰려가는 상태에서 네. 중국의 성장률 이상으로 인플레 발생, 자산분의 거품 발생 이것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것을 잡기 위한 강력한 긴축정 때문에 그 부담이 돼서 경제권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인플레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일전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최근에는 중국의 인플레에서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상해 그 종합지수가 네. 지금 3.포인트를 좀 웃도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 문제만 이렇게 진정이 되는 이런 모습만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지금 중국 상태에서 자금도 풍부하고 기초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투자자 심리라는 것은 사실 경기가 올라갈 때는 네. 굉장히 심리가 빨리 개선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주가는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글로벌 시장 참여자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네. 이 차이마리카 시대, 고용에 따라서는 팍스 시니카 이렇게 시대에 덤어들어서 네. 사실 세계 각국의 국가별 명합에 보면 중국과 대외 정책 방향에 있어서 친중국적인 이렇게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일수록 지금 세계에서 중심으로 빠르게 떠오른다. 주가의 상승세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우리 같은 경우는 화학주라든가 네.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처럼 중국에 그 관련돼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이 뜨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접국이 대표적이겠고 그중에서 한국이 대표적이겠습니다는 막대한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는 투자 적격 대상 국가일수록 네. 증시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계 질서 변화를 시청자께서는 오늘 뭐 무슨 종목 이렇게 해서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가면 이 세계 경제 틀적인 측면이 아주 넓고 높고 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네.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 변화가 글로벌 증시의 근본적 변화가고 네. 또 근본적 변화 속에 각 업종별로 명암을 가름짓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자분께서는 트렌드,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투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 그냥 떠오르는 이러한 그 인기주라든가 주도주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기 이후의 새로운 질서 트렌드를 포착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무슨 뭐 펀드가 갖고 있으면 1000% 이상 기록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인기주를 투자하면 그때 할 때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일정한 시점이 들어오면 그 재료가 없어질 때는 또 폭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텀 놓고 볼 때는 그때 인기주 하면 애만 쓰지만 네.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유명한 주식의 이론가고 시장 참여자인 제러미 시겔의 그로스 트랙 성장의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그렇군요. 사람이 이런 게 보면 역시 투자라는 것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든 그다음에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든 간에 그 투자해서 성과가 나려면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보통 투자 회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간을 갖고 싸우셔야 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왜냐? 세계 경제가 아무리 크다는 위기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거치면 진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위기를 거치면 위기 전보다 더 진보해서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퇴보하지 않는다면 그 틀을 믿고 이렇게 이런 위기를 거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큰 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어떤 업종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와 함께요. 저희 지금 레인보우님 질문을 주셨는데 디레버리지 현상이 좀 정리되면 스텝업 기대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거든요. 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일단은 관계상. 네. 차이메리카 시대의 그 유망한 업종을 고르는 방법이 네. 사실상 그 월가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업종을 고르는 방법은 종종과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시형 평가회들이 어떻게 평가 방식이 바뀐가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어떤 업종을 고르실 때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도 오늘 종목을 고르실 때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무제표의 무슨 단기 수익이 얼마고 모기도 얼마고 이걸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가에서는 그때그때 그런 분기마다 달라지는 이런 재무제표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추는 이런 종목 산정 방식이 굉장히 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고객과 20년, 30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러한 기본이 잘 된 기업일수록 뜬다. 네.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선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나눔과 기부 같은 사회적 밸류, 소셜 밸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뜨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에 따라서 새로운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새로운 유망업종을 산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임팩트는 엠퍼시티,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팩트, 사회적 연대 요거 합성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나만 돌보겠다 아니라 내 기업만 돌보겠다 아니라 내 고객을 생각하는 팩트, 사회적 연대, 네. 사회적 연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최근에 유망한 뉴 노멀 시대에 뜨는 종목을 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딜레버리지 국면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같이 지금은 중국에서 마진콜 앤 딜레버리 가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인플레 문제만 진정이 되면 중국 경제 효과를 반영해서 증시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은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다만 한 가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가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한번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적 정보는 국가의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경제 여건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의 속도조절이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의 그 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버블의 후유증을 강력하게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대로 자산 시장이 가는 걸로 보는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경제 여건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하게 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